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다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준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직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게 되지요.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쓸 여력이 있을 때 일찌감치 시작해야 하지요. 그런데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준비도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여력은 줄고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준비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과 목적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를 지나 60대가 되면 수입이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생애 소득이 높은 시점부터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은퇴 후 40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폐지 줍는 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수시로 보는 장면 아닌가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굽은 허리, 깡마른 팔과 다리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노라면 달려가 밀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운이 펄펄 넘치는 태양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 남들보다 라면, 박산개,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더 주우려면 노인들은 부지런히 골목 쓰레기통과 셔터 내려진 가게 앞을 뒤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주운 폐지를 고물상이라고 흔히 부르는 곳에 넘기고 손에 쥐는 돈은 그야말로 푼돈 수준이라고 해요. 비라도 오거나 눈이라도 내리면 정말 폐지는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미끄러지거나 수레에 깔려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몸을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지요.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모으고 있고 이들이 한 달 평균 버는 돈은 고작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가로수길도 그저 빨리 걸어가야 할 거리에 불과합니다. 장수라는 것도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야 욕망의 대상이지. 가진 것 없고 몸도 불편하면 노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듯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몇 년 전 기사에 나온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노후 준비와 노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80대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몇 년 전 혼자 작은 쪽방을 하나 구할 때도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집주인을 설득해야 했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절 도와줄 형편이 못 돼요.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보조금과 노인 기초연금에만 기대 살고 있는 할머니는 지원금에서 방세와 각종 요금 고지서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저녁은 밥과 우유로 해결하곤 했다. 할머니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냐고 묻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요? 가구도 별로 없는 어느 작은 방에서 지내는 할머니의 답입니다. 할머니의 생활이 원래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며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했다. 그 시절을 기준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을 많이 밀어줬어요. 그러나 당시 한국의 다른 수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갔다. 하지만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 갑자기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혼 과정에서 집도 뺏겨서 살 곳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 열심히 일해야 했죠.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혼자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방과 후 수업 선생님 같은 시간제 일자리뿐이었다. 그리고 67세가 되던 해에 할머니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심각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있던 걸 발견했죠. 저는 그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하고 있던 기억밖에 없고 이후로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며 일을 할 수 없었고 몸을 회복해 병원을 나설 때엔 할머니의 나이는 이미 70대에 접어든 나이였다. 그의 수중에는 제대로 된 저축 통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연금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많이 겪게 되는 여성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물론 할머니의 경우처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시절을 겪어냈지만 그래도 이제 할머니에겐 비바람을 막아줄 최소한의 공간은 생겼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보증금을 일정액 빌려주고 한 달 월세는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했다. 비록 2년마다 주택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만 할머니는 다행히 2년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한시름을 놨다고 했다. 이렇게 주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나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다음은 70대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70대 한 할아버지는 10여 년 전 직장을 떠난 후 지금은 서울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노후 준비로 생각했던 작은 아파트와 퇴직금은 불행히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전부 사라졌다. 아내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된 할아버지는 매달 70여만 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30여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작은 일자리나마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주민센터를 찾는 할아버지는 빈곤한 노후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독감, 상실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다음은 한때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는 60대 할머니의 사연이다. 서울역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었어요. 60대 할머니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게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적인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결심했고 이후 20년 동안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다. 험난한 노숙 생활 동안 그에게는 몹쓸 병도 찾아왔다. 조현병이었다. 그러나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립을 해나갈 수 있었다. 헤어졌던 자녀와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새 출발을 위한 자격증도 땄다. 센터에 직접 고용으로 일을 하며 꼬박꼬박 돈을 모았고 3년 만에 3천만 원이 든 통장도 갖게 됐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년간의 센터 생활이 끝나고 할머니는 마침내 정부 지원을 받는 아파트로 입주하게 됐다. 집이 생겨서 방을 제 취향에 맞게 이것저것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잠옷을 하나 샀는데요. 그걸 입고 잠이 들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립하여 뒤늦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할머니의 사연이다. 위에 소개해드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실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노후 준비라는 말에는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후 최소 비용은 짐작할 수 있더라도 노후 기간이 몇 년이 될지, 질병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건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70% 안팎이라고 합니다. 노후 최소 비용을 비롯한 노후 소득을 어떤 소득원을 통해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60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며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억 원은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중요하지요. 노후 대책 준비는 경제, 건강, 여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사항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후 자금 준비 방법을 선정하세요. 대표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방법으로 저축, 주식, 채권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 적극적인 투자, 정기적인 수입 보장이 되는 연금보험.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저축, 투자, 연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선정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리스크 허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할지, 고수익을 추구할지 등을 결정하세요. 때로는 노후 준비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은퇴 후 원하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여가 활동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은퇴 후 생활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생활비는 금전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는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여가 활동이나 여행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요. 세 번째, 노후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 꼭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비상금을 확보해 두세요. 노후 준비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이는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며 은퇴 생활비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금융 환경을 되돌아보면 높은 예금,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인해 노후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의 하락 등 현재의 환경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자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평생 1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1억 원을 그대로 보험회사 즉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는다. 두 번째, 1억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매달 3,04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세 번째,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 네 번째, 1억 원으로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이라는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점점 경제활동 인구들은 핵심 도시로 모여든다는데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년을 은행에 놔둬도 1억, 3년을 놔둬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의 경우는 노후 자금으로 저가주 중심의 리스크가 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정해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우량주를 사면 당장은 주식이 얼마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달 매년 얼마의 현금,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후 은퇴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재정관리의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도 2에서 3%대인데 우리가 원금은 지키면서 연 5%만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보험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임야와 같은 대지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주식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산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투자성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은 회원권이나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입니다. 자산은 나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비율이 다른데요. 30대라면 이제 막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금융보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보험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보험 자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에트나 펀드 같은 것들은 더 높은 기대의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자산에서 월 5%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을 아우르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의 각각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은행 예금이나 또는 채권형 자산, 국채, 공채와 같은 자산과 이런 안전자산과는 반대에 있는 주식형 자산, 그 가운데 있는 중립형 자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자산인 부동산 또한 결국 주택연금 등으로 잘 금융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금과 부동산은 알겠는데 노후의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자산 관리는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부터 심지어 목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불편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목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연금에서 남는 돈은 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월 적립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완료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는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분들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험처럼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인프도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내든 매월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의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처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의 준비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만큼의 노후 소득, 즉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활용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소득을 만들어간다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돈 관리와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자신의 급여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해 계속 자산 관리에 대해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조언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다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준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직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게 되지요.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쓸 여력이 있을 때 일찌감치 시작해야 하지요. 그런데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준비도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여력은 줄고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준비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과 목적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를 지나 60대가 되면 수입이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생애 소득이 높은 시점부터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은퇴 후 40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폐지 줍는 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수시로 보는 장면 아닌가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굽은 허리, 깡마른 팔과 다리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노라면 달려가 밀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운이 펄펄 넘치는 태양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 남들보다 라면 박스 한 개,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더 주우려면 무인들은 부지런히 골목 쓰레기통과 셔터 내려진 가게 앞을 뒤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주운 폐지를 고물상이라고 흔히 부르는 곳에 넘기고 손에 쥐는 돈은 그야말로 푼돈 수준이라고 해요. 비라도 오거나 눈이라도 내리면 정말 폐지는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미끄러지거나 수레에 깔려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몸을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지요.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모으고 있고 이들이 한 달 평균 버는 돈은 고작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도 그저 빨리 걸어가야 할 거리에 불과합니다. 장수라는 것도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야 욕망의 대상이지. 가진 것 없고 몸도 불편하면 노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듯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몇 년 전 기사에 나온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노후 준비와 노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80대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몇 년 전 혼자 작은 쪽방을 하나 구할 때도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집주인을 설득해야 했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절 도와줄 형편이 못 돼요.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보조금과 노인 기초연금에만 기대 살고 있는 할머니는 지원금에서 방세와 각종 요금 고지서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저녁은 밥과 우유로 해결하곤 했다. 할머니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냐고 묻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요? 가구도 별로 없는 어느 작은 방에서 지내는 할머니의 답입니다. 할머니의 생활이 원래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며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했다. 그 시절을 기준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을 많이 밀어줬어요. 그러나 당시 한국의 다른 수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살았다. 하지만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 갑자기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혼 과정에서 집도 뺏겨서 살 곳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 열심히 일해야 했죠.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혼자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방과 후 수업 선생님 같은 시간제 일자리뿐이었다. 그리고 67세가 되던 해에 할머니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심각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있던 걸 발견했죠. 저는 그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하고 있던 기억밖에 없고 이후로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며 일을 할 수 없었고 몸을 회복해 병원을 나설 때엔 할머니의 나이는 이미 70대에 접어든 나이였다. 그의 수중에는 제대로 된 저축 통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연금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많이 겪게 되는 여성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물론 할머니의 경우처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시절을 겪어냈지만 그래도 이제 할머니에겐 비바람을 막아줄 최소한의 공간은 생겼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보증금을 일정액 빌려주고 한 달 월세는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했다. 비록 2년마다 주택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만 할머니는 다행히 2년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한시름을 놨다고 했다. 이렇게 주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나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다음은 70대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70대 한 할아버지는 10여 년 전 직장을 떠난 후 지금은 서울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노후 준비로 생각했던 작은 아파트와 퇴직금은 불행히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전부 사라졌다. 아내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된 할아버지는 매달 70여만 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30여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작은 일자리나마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주민센터를 찾는 할아버지는 빈곤한 노후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독감, 상실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다음은 한때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는 60대 할머니의 사연이다. 서울역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었어요. 60대 할머니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게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적인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결심했고, 이후 20년 동안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다. 험난한 노숙 생활 동안 그에게는 몹쓸 병도 찾아왔다. 조현병이었다. 그러나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립을 해나갈 수 있었다. 헤어졌던 자녀와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새 출발을 위한 자격증도 땄다. 센터에 직접 고용으로 일을 하며 꼬박꼬박 돈을 모았고, 3년 만에 3천만 원이 든 통장도 갖게 됐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년간의 센터 생활이 끝나고 할머니는 마침내 정부 지원을 받는 아파트로 입주하게 됐다. 집이 생겨서 방을 제 취향에 맞게 이것저것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잠옷을 하나 샀는데요. 그걸 입고 잠이 들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립하여 뒤늦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할머니의 사연이다. 위에 소개해드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실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노후 준비라는 말에는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후 최소 비용은 짐작할 수 있더라도 노후 기간이 몇 년이 될지, 질병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건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70% 안팎이라고 합니다. 노후 최소 비용을 비롯한 노후 소득을 어떤 소득원을 통해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60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며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억 원은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중요하지요. 노후 대책 준비는 경제, 건강, 여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사항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후 자금 준비 방법을 선정하세요. 대표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방법으로 저축, 주식, 채권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 적극적인 투자, 정기적인 수입 보장이 되는 연금보험.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저축, 투자, 연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선정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리스크 허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할지, 고수익을 추구할지 등을 결정하세요. 때로는 노후 준비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은퇴 후 원하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여가 활동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은퇴 후 생활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생활비는 금전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는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여가 활동이나 여행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요. 세 번째, 노후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 꼭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비상금을 확보해 두세요. 노후 준비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이는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며 은퇴 생활비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금융 환경을 되돌아보면 높은 예금,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인해 노후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의 하락 등 현재의 환경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자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평생 1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1억 원을 그대로 보험회사 즉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는다. 두 번째, 1억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매달 3,04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세 번째,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 네 번째, 1억 원으로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이라는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점점 경제활동 인구들은 핵심 도시로 모여든다는데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번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년을 은행에 놔둬도 1억, 3년을 놔둬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의 경우는 노후 자금으로 저가주 중심의 리스크가 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정해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우량주를 사면 당장은 주식이 얼마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달 매년 얼마의 현금,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후 은퇴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재정관리의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도 2에서 3%대인데 우리가 원금은 지키면서 연 5%만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보험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임야와 같은 대지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주식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산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투자성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은 회원권이나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입니다. 자산은 나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비율이 다른데요. 30대라면 이제 막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금융보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보험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보험 자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에트나 펀드 같은 것들은 더 높은 기대의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자산에서 월 5%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을 아우르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의 각각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은행예금이나 또는 채권형 자산, 국채, 공채와 같은 자산과 이런 안전자산과는 반대에 있는 주식형 자산, 그 가운데 있는 중립형 자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자산인 부동산 또한 결국 주택연금 등으로 잘 금융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금과 부동산은 알겠는데 노후의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자산 관리는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의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부터 심지어 목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불편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목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연금에서 남는 돈은 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월 적립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완료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는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분들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험처럼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인프도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내든 매월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처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의 준비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만큼의 노후 소득, 즉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활용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소득을 만들어간다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돈 관리와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자신의 급여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해 계속 자산 관리에 대해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조언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